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자신의 손자인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은과 그의 어머니 고영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건데요.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반인 김정은은 뚱뚱한 몸매부터 복장, 심지어 지팡이까지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일성은 지난 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김정은과 김일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었다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김정은이 우상화에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의 기록 영화도 김일성 사망 뒤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작됐다는 점에서 고용희의 존재 역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년 전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한 김정은이 지난 여름 장성택 잔재 청산 2단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10월까지도 당 간부 수십여 명이 반당 종파행위 등의 죄목으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하며 권력 기반을 다진 데 주력했는데요. 과연 김정일 3년 탈상하게 되는 이 시기에 김정은은 홀로 서기에 성공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한번 봤는데요. 김 대표님,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은 생전에 김정은을 몰랐다. 그게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그런 같이 보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숫자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네. 자, 김정은은 84년생. 네. 김일성은 94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예. 10살 때 10년 동안 봤냐, 안 봤냐인데. 네. 조금 저희가 이제 기억을 또 올려보면 북에 있을 때. 네.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 저희 전체 주민들한테 이제 학습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 손자가. 네. 우리 장군은. 네. 천재라고 하면. 네. 우리 손자는 만재입니다. 이런 소위 어록을 저희들한테 학습시킨 적이 있어요. 천재, 만재. 예. 만재라는 표현을 쓰고. 예, 만재라 그랬어요. 천은, 네. 예, 그러니까 더 똑똑하다는 소리. 예. 근데 그때 연도를 생각해보니까 그건 누굴 두고 말했냐면. 네. 김정남을 두고 말한 거예요. 김정남?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김정남을 아꼈거든요. 네. 초송장계. 네. 근데 고영이라고 후지산 출신이 왔고. 네. 그 다음에 예술인이 그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네. 왜냐면 본처가 있으니까. 네. 예, 김영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김정은이 자기 아주 파렴치한 놈의 다른 여자를 갖다가 본처 있으면서. 네. 열다 사는 아들이 미웠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식들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났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이러닉한 거는 지금 김정은이 김일성 따라하기 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권력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네. 정작 김일성은 김정은의 존재를 그렇습니다.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있었으면 당연히 끌고 그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방하려면. 네. 그 아버지가 뭔가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 아버지 시대 때 정말 300만이 굶어 죽고 정말 폭정의 대명사기 때문에. 네.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인자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따라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하나만 있어도. 그럼 인민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저런 걸 못 내버리는 거 봐서 아마. 네. 이제 김정일이 김영수가 공식 결혼했지만. 네. 송혜를 입은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지금 이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아들 낳았거든요. 네. 이것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났다가. 네. 아들이니까 용서해서 뭔가 좀 봐주긴 했는데. 네. 또 다른 여자랑 뭔가 또 했다고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또 화가 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후계자로 지명이 됐는데. 네. 사생활이 너무 문란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일도 이제 자기 권력이 넘겨왔지만. 네. 한동안은 이제 약간 좀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감춰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일도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권력은 못 줬기 때문에. 네. 그런 사생활은 약간 뒤에다 묻어놓고. 일종의 뭐랄까, 이게 이제 정통성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짚어보는 건데요. 네. 지금 만약에 북한이 김일성이 김정은 존재를 알았고. 네. 또 알았다면
뭔가 사진을 찍든지 뭐 함께 있었던 그런 흔적과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한 번 금방 우리 강 대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이 본처 김영숙을 부인으로 주었는데 물론 아들이 없었습니다만 그 남의 부인 성예림을 데려다가 김정남을 낳았고 사실은 이 성예림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안 만나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막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또 이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김정일이 아버지에게 차마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 뭐 아버지의 만년이거든요. 이제 94년에 죽었으니까 사실 만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성택이 이제 처형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같이 지금 토론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이제 권력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지는 않은 상황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9월, 10월에도 뭐 단간부 20명, 10명 이렇게 또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죠. 자,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와서 정말 그 정문이가 그때 장성택만 처형하면 그리고 그 일파를 멸족시키면 자기 집안은 더없이 완전히 저 굳건하게 이제 강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1년 지나고 보면 실익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것도 있고 그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다면 결국은 자기를 사람들이 무섭게 보도록 그리고 또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로 각인시킨 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군들도 뭐 70, 80 먹은 장군들도 뭐 그냥 저 홀딱 뽑고 그 저 수영하라면 수영도 하고 그 10m 저 뭡니까 이렇게 그 도약판에서 뛰어내라 막 다리 상하게 뛰어내고 안에다가 뭐 바로 총알 나르니까 그건 좋은데. 근데 그건 진짜입니까? 일본 언론 통해서 뭐 그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런 게 있다면 가장 큰 거 이런데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김정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놓고 보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5월달에 내쳤던 재령에는 또 몇 달 만에 또 겠다가 또 측근에다 겠다 놓고 그리고 장정남은 또 뭐 저게 뭡니까 총참모장 시켰다가 또 여기에 그 무력부장 시켰다가 막 사람을 돌려 쓰는 거 보면 정말로 그런 저 폭군 저런 그 무서운 사람 뭐 어떤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김정은이한테는 사물인 것 같아요. 이게 장기 쪽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림겨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김정은이 본인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면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와 소송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 장성택을 내쳤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성택을 내침으로써 이 측근들 또는 주위에 있는 당이나 정이나 군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지지를 잃었어요. 그다음에 장성택이 추진한 경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라든지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장성택을 내침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견고히 세우는 리더십을 견고히 세우는 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에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성 김여정을 어떻게 좀 부부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좀 중용을 하는 그렇게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을 건 결국은 이제 핏줄밖에 없다. 이제 아마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김여정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여정의 나이가 28살, 29살이니까 적어도 한 몇 살 차이가 난다면 아마 30대 중반 이하 이 친구가 될 텐데 아마 이제 김정은을 가장 측근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할 사람이 아마 김여정의 남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 처형 사건들을 보니까 그 장성택에 대한 잔재 처형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당 간부 한 7, 8명이 처형된 사건은 장성택하고 무관한 사건이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조직부의 모 간부가 네. 자기 축군들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만들어서 네. 일부 지역에 이제 그 자기 사조직에 대한 임명된 간부들을 파견해서 네. 그 지역을 이제 하나의 왕국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선자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당 조직 그 조직부의 부부장이나 뭐 황해도 지역에 뭐 시당 책임비서, 뭐 군당 책임비서 해가지고 책임비서급만 18명이 채용됐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성택 처형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이라는 것이 네.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염원하는 북한의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장성택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청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오늘 북한 매체를 보니까 호위사령부를 시찰을 한 거가 지금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죽어도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들 이렇게 좀 저희 후배들 리포트 데스킹 하면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네, 생명도 초기와 같이 바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포부대 관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원래 호위사령부는 포부대가 없었습니다. 경호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근접 경호와 관련된 어떤 이런 무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죽을 때 보니까 호위 부대가 이 전차라든지 대포,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군에 순식간에 점거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훈이 뭐인가? 이게 호위 총국도 탱크, 비행기 뭐 가질 건 다 가져야 되겠다. 미사일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부대들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포부대는 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부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편성되고. 그 포부대를 직접 갔다는 건 뭐냐? 이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지금 뒷자리가 숭숭하니까 결국은 호위 총국을 최고의 그런 오히려 군보다도 좀 더 다양하고 아주 이 임팩트한 그런 무장력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상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호위 총국을 가가지고 자기가 또 포를 좀 안다니까. 그 포나가 일반 장사성 포가 아니고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미사일과 그리고 기타 아마 이동이 빠르고 순식간에 쏘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 조직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보태면요. 과거 김정일 시대 때 그 호위 총국 말고 노동당 작전부가 있었는데요. 이 작전부는 한 2만 명의 정예 요원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뭔가 이제 만든 사람들인데요. 이 작전부는 김정일이 자기 경호원들 다 뿌리치고 혼자 들어갈 만큼 믿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작전부장이 오공렬이 했었고 오랫동안 그걸 했었는데 이 작전부가 이제 해산되면서 일부는 국방위에 들어가고 일부는 뭐 정찰청국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상당수가 경호부대로 합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부 1만 명이 그야말로 다기능 군사 능력화된 그런 특수부대다 보니까 이 부대 안에 포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작전부의 원래 임무는 대남 침투가 임무인데 이제는 김정은 보위의 임무로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위사령부는 우리 경호실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경호실은 군인 거죠, 군. 예, 우리 경호실은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주 임무로 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근접 경호뿐만 아니라 평양시 전체를 방위하는. 그래서 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 군사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군을 견제하고 군의 문제가 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력을 10만이 넘는 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황해도 어디 함경도 어디에서 뭐가 반란이 난다면 여기서 막는 거네요. 예, 직접 이 김정은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접 경호 또는 호위 방어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짧게요. 그 북한에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 중에 김영조? 그러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원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영웅시하는 거군요. 쫙 그냥 내려가면 원산에 동상에 부딪힐 뻔했는데 자기 탈출 안 하고 마지막까지 기술을 돌려서 바다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길령조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공군의 전투 영웅으로 다 따라 배우라 이렇게 이제 화신처럼 여기죠. 요즘에는 그거를 또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얘기는 이제 북한 전투기가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그런 감미가제 정신 비슷한 걸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혁명의 수뇌부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정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 주입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